총알도 살살 맞으면 죽지 않는다. 총알을 살살 맞게 해주는 방탄복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장병들의 라이프를 하나 더해주는 필수 장비 방탄복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과거부터 단 7일을 제외하고 전쟁을 계속해온 인류는 천부터 금속까지 다양한 재료로 갑옷을 만들어 검, 화살같이 차가운 무기들로부터 몸을 보호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비싸고 든든한 갑옷을 입었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싸고 부실한 갑옷이라도 입었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돈이 없으면 서러운 건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만인을 평등하게 만든 총이 등장하자 돈이 많든 적든 총 앞에서는 장사가 없었는데요. 그런 총이 무연화약과 탄피의 등장으로 더 세지면서 결국 무겁고 더운 갑옷을 벗어던지게 되지만 19세기 말에 주목할 만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조지 굿펠로우라는 총상 전문의는 술집에서 벌어진 싸움으로 죽은 총잡이를 부검하다가 가슴주머니 속에 접혀있는 비단 손수건이 권총탄의 위력을 줄인 걸 발견했는데요. 비슷한 사례를 두 번 더 발견한 조지는 바로 신문사로 달려가 기사거리로 만듭니다. 이걸 읽은 폴란드의 발명가 카시미르 제글레는 총알을 막아 부자가 될 거야 라며 비단 방탄복을 발명했는데요. 저위력 권총탄을 막을 수 있었지만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6,500달러나 해서 널리 보급되지는 못했습니다. 비싸기로 소문난 비단을 여러 겹 덧대서 만들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그렇다면 왜 카시미르는 비단 방탄복을 만든 걸까요? 그건 바로 명품과 마찬가지로 수요가 있기 때문이었죠. 명품을 샀는데 방탄까지 된다고 하면 엘레강스한데 실용적이기까지 하군 이라며 고객이 감탄하겠죠. 그래서 황실에서 비단 방탄복을 사기도 했고 실제로 스페인 국왕은 비단 방탄복 덕에 목숨을 건졌는데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도 비단 방탄복을 소유했다고 알려졌죠. 하지만 프란츠 대공은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에 방문했을 당시에는 입지 않고 있었는데요. 하필이면 이날 목에 총상을 입은 프란츠 대공은 과다출혈로 생을 마감했고 이는 1차 세계대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죠. 만약 프란츠 대공이 비단 방탄복을 착용했더라도 목은 보호하지 못하는 형태라 역사는 달라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역사를 바꿀 뻔한 방탄복은 그 명성 때문인지 여전히 비쌌는데요. 1차 세계대전 초반 영국에서는 민간 기업에서 방탄복을 홍보했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병사들에게는 부담되는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관총에 무참히 갈려나간 병사들은 한운 수 없이 지갑을 탈탈 털어 방탄복을 장만했지만 총력전을 하느라 자원이 부족해 방탄복이 보급되는 일은 없었죠. 영국보다도 자원이 더 부족했던 독일은 뭐라도 해야지 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강철 흉갑을 다시 꺼내오는데요. 당시에는 총알을 막을 만큼 튼튼하면서도 가벼운 재료가 비단밖에 없었기 때문에 강철보다 가성비가 뛰어난 선택지는 없었죠. 이런 강철 흉갑이 효과가 없는 건 아니어서 권총탄은 막아낼 수 있었고 소총탄조차 운이 좋으면 튕겨낼 수 있었지만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라 널리 보급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독일의 영향인지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은 최전선의 공병에게 강철 흉갑을 지급하는데요. 무게를 줄이려는 건지 후퇴하면 총살하려는 건지 소련의 강철 흉갑은 뒤트임을 자랑했습니다. 저 시대의 뒤트임이라니 역시 소련의 패션 감각은 시대를 앞서는 것 같네요. 그래도 시가전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기어가야 할 때는 차라리 벗어던지는 게 나았고 결정적으로 소련은 인민 빼고 모든 게 부족했죠. 이런 소련의 강철 흉갑을 본 미국과 영국은 장병들에게 이런 물건을 줄 수는 없었고 소총탄을 막는 걸 포기한 방편조끼를 보급합니다. 폭격기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편조끼는 캔버스 조끼에 망간판이 든 구조로 뒤까지 보호하는 만큼 소련의 강철 흉갑보다 무거웠는데요. 방편조끼는 고위력 권총탄에도 뚫리는 수준이었지만 이것저것 만드느라 부족한 강철로 만든 게 아니라 널리 보급될 수 있었죠. 게다가 방편조끼는 강철 흉갑에 비해 무거웠지만 이걸 입는 승무원들은 보병처럼 뛰어다닐 일이 없었는데요. 이런 방편조끼는 분명 무거웠지만 대공포탄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파편을 막아내는 등 제 역할을 톡톡하게 해냈죠. 장병들이 쓰는 장비에 진심인 미국은 항공모함 승조원에게도 방편조끼를 보급했는데요. 강철이 부족해 다른 소재를 찾던 미국은 유리섬유나 나일론 같은 소재가 발명되자 이를 이용해 새로운 방탄복과 방편조끼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방탄복과 방편조끼는 쓰기도 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버렸지만 5년도 안 돼서 한반도에 전쟁이 났죠. 인천 상륙작전으로 한반도에 들어온 미국은 6.25 전쟁이 고지전과 휴전회담으로 계속 늘어지자 이득이 적은 싸움에서 인명피해를 내고 싶지 않았는데요. 짱박아 두었던 방탄복과 방편조끼를 꺼낼 때가 온 거죠. 미 해병은 유리섬유를 굳혀 나일론 조끼에 넣은 M1951이라는 방탄복을, 미 육군은 알루미늄판을 나일론 조끼에 넣은 M12라는 방편조끼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M12의 경우 국군 장병들이 사용했던 만큼 방편조끼는 전선에서 꽤 주목받았고 수류탄 파편을 효과적으로 막아냈는데요. 이에 만족한
주목한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나일론으로 된 M1969 방편조끼를 널리 보급했죠. 하지만 M1969는 무더운 정글에선 매우 불편했고 방탄복으로 알고 있는 병사들은 소총탄에 숭숭 뚫리는 모습에 제대로 입는 경우가 드물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이런 결정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보병의 사상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각종 폭발물로 인한 파편상이었기 때문이죠. 이 점에 주목한 미국은 무거운 방탄복을 보급하느니 가벼운 방편조끼를 보급하는 게 낫겠다고 여겼는데요. 의도가 어찌됐든 장병들은 M1969를 극혐했고 방탄섬유의 대명사인 케블라가 발명되자 M1969는 빠르게 버려졌습니다. 케블라가 발명된 이후 고위력 권총탄은 확실히 막을 수 있게 되었지만 문제는 여전히 소총탄을 막지 못했는데요. 케블라가 아무리 강철보다 질겨도 소총탄을 막으려면 너무 두꺼워져야 해서 실용성이 떨어졌죠. 사람에게 집채만한 방탄복을 입힐 수는 없었기 때문에 머리를 굴린 끝에 나온 방법은 기와장같이 생긴 방탄판을 덧대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방탄복은 마침내 소총탄을 막을 수 있게 됐지만 몸 전체를 감싸는 방탄복은 무진장 더웠죠. 이 때문에 환경을 가리지 않고 작전을 뛰는 특수부대는 방탄판만 앞뒤로 든 조끼로 무게를 크게 줄였고 땀과 열이 빠져나갈 틈도 많아 딱 좋았는데요. 이를 영어로는 플레이트 캐리어라 합니다.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플레이트 캐리어를 본 장병들은 너도나도 무겁고 더운 방탄복을 벗어던졌고 현재 일반병에게 보급되는 등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방탄복은 어디까지 막을 수 있는지 아시나요? 미국 법무부에서 진행한 방탄 성능 시험을 세계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를 NIJ 인증이라고 합니다. NIJ 인증 등급은 1부터 4까지 존재하는데요. NIJ 1에서 2까지는 그냥 두꺼운 패딩 수준이고 NIJ 3A부터 고위력 권총탄을 막으며 NIJ 3부터 소총탄을 막고 NIJ 4부터 소총 철갑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NIJ 인증은 하지만 막았죠 하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뼈와 장기가 제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충격도 흡수해줘야 받을 수 있는데요. 방탄복이 총알을 막아도 사람이 곤죽이 되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군경에 납품되는 방탄복은 NIJ 인증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민수용도 마찬가지지만 NIJ 인증을 맹신하면 또 안 됩니다. NIJ 인증을 맹신하지 말라는 이유는 인증에 사용되는 총알은 엄격한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기준 외의 총알에 맞으면 뚫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방탄복이 발달한 만큼 총알도 함께 발달했고 P90에 쓰는 57mm 탄의 경우 3A급 방탄복을 송송 뚫어버리는 위력을 자랑하죠. 그래서 기존의 3A급을 강화한 3A 플러스급이 등장해 기준 외의 총알조차 막아버리는 등 창과 방패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59경을 막는 방탄복을 개발하고 있고 가능하다지만 콘크리트 벽돌을 무슨 스티로폼처럼 깨는 59경에 맞고도 과연 몸이 멀쩡할지 의문이기는 하네요. 그렇다면 방탄복을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지 아시나요? 군수품이라면 불법이지만 아니면 합법입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복 및 유사 군복을 불법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 사건이 자주 벌어지는 만큼 민간 기업에서도 다양한 방탄복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런 곳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 직구를 하면 군수품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며 세관에서도 문제없이 넘어갑니다. 방탄복이라 해봤자 결국 조금 특별한 옷이라 군수품이 아닌 이상 제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강철도 못 막는 소총탄을 어떻게 막는 걸까요? 사실 강철이 소총탄을 못 막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무게입니다. 현재도 소총탄을 막을 수 있는 강철판이 시중에 판매되지만 장당 무게가 2.5kg이라 철갑탄도 못 막는데 너무 무겁죠. 그래서 영화 블랙호크 다운을 보면 한 대원이 군장이 무겁다면서 방탄판을 빼는 장면이 있는데요. 세계 최강 미군도 가라 군장이 있는 걸 보니 이걸 동병상련이라 해야 할까요? 아무튼 소련은 방탄복 무게를 줄여보겠다고 가볍고 튼튼한 티타늄을 쓰기도 했지만 냉전 이후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배그에서 등장해서 유명한 삼뚝도 소련에서 만든 티타늄 뚝배기인데요. 아쉽게도 소총탄은 못 막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으로 철갑탄까지 막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세라믹입니다. 갑자기 친숙한 소재가 나와서 당황하셨나요? 화장실 타일에 쓰는 그 세라믹이 맞습니다. 총알을 깨뜨려 막는 강철은 같은 재질의 철갑탄에는 뚫리지만 세라믹은 자신이 깨져 충격을 흡수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철갑탄에도 뚫리지도 않게 되죠. 그래서 NIG 4급 방탄판은 대부분 세라믹 재질이고 강철보다 훨씬 가볍다는 장점이 있지만 강철과 달리 한번 깨지면 그대로 버려야 하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고분자 플라스틱이나 탄소 나노튜브, 금속 해면체 등 다양한 재질로 방탄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액체로 된 방탄복도 등장했는데요. 전단 농화유체라 불리는 물질은 평소에는 액체지만 주먹으로 치는 등 충격이 가해지면 순식간에 굳는 특징이 있어서 이걸 조끼에 채워 넣으면 방탄복이 만들어지죠. 하지만 이건 이론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굳기도 전에 총알이 뚫고 지나가는 문제가 있어 아직 상용화가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대전은 도트 사이트부터 드론까지 다양한 장비가 등장했고
영상에서 장병들이 총포탄에 노출될 가능성을 크게 높였는데요. 과거와 달리 드론으로 위치를 알아내 포격하는 이 시대에 질 좋은 방탄복은 장병들의 생존율과 직결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꼭 전군에 도입되길 바랍니다. 장병들의 라이플을 하나 더해주는 필수 장비 방탄복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